너무 달려가지고요. 음. 사실 6월이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6월이 비정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 정상이라고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3주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어떻게 달라졌는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짚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비가 좀 옵니까 지금? 오다 말다 그러네요. 그래요. 날씨가 그래도 폭염이 한풀 꺾여서 다행인데 또 비가 걱정이네요. 너무 많이 안 와야 될 텐데. 자,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온 지 3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서울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서울 집값이 날씨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6월이 이제 폭염이었는데 뜨거웠죠. 6.27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비도 좀 오고 바람이 좀 불면서 그나마 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과열을 좀 시킨 거죠? 잘 시킨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하게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늦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너무 과열이었고요. 더워도 너무 더웠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됐던 지역들이 이제 마포하고 성동구였잖아요. 서울에. 성동구가 0.99%, 마포가 0.98%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뭐 과속 단속 안 할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시속 한 200km 달리니까 뭐 단속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포 같은 경우는 0.6%까지 떨어졌고요. 성동구는 0.7%까지 내려왔고 서울 전체를 보게 되면 대책 발표 전에 네. 0.43이었는데 대책 발표되고 첫 주가 0.40, 둘째 주가 0.29니까 아마 셋째 주 통계가 나오게 되면 뭐 한 0.2 초반, 0.1 후반대 정도로 이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서울 안에서도 이제 25개 구가 있잖아요. 네. 온도 차이가 좀 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도강이라고 하는데 노원구는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대책 발표 전에 0.12%였다가 발표되고 오히려 0.1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0.13이니까 뭐 그냥 비슷비슷한 상황이고요. 네. 노원구 금천구도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는 0.06 대책 발표 전에 0.06%였는데요. 발표되고 0.09%니까 올랐네요, 좀. 오히려 0.03%포인트 살짝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대출 규제의 영향은 없잖아요. 6억 대출이 이게 말이 쉽지. 하늘의 별 따기. 그래서 사실 그 대출 규제 이전에도 대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나오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도 않고요. 뭐 DSR에 스트레스 DSR까지 받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출 6억 받으려면 원리금 상환이 3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애 학원 보내고 생활비 쓰고 내 교통비도 써야 되고 용돈도 써야 되니까 부부가 SBS 다녀야 가능한 수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점. 네. 그러니까 금광구나 노도광은 그냥 심리적으로 뭐지라는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집을 사는 데는 어떤 허들 제한이라면 실거주로 해야 된다. 네. 전세 끼고 사기는 대출 받고는 못 산다 정도니까 크게 타격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그렇고 지금 수도권도 보면은 인천이 한동안 좀 고전한다고 했었는데 인천이나 경기 전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뭐 좋지 않습니다. 인천은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3 오히려 하락폭이 더 확대가 됐는데요. 이게 좀 의아하잖아요. 서울 외곽은 타격감이 크지 않다라고 했는데 인천은 더 타격감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인천은 서울보다는 입주 물량이 좀 많았고요. 원래 대책 발표되기 전에도 그냥 하락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분양 입주 물량 부담이 좀 있었고 구별로 좀 온도 차이가 있는데 이 기존의 인천의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들이 이제 서구, 청라하고 금단신도시가 있는 서구하고 연수구, 송도가 있는 연수구였는데 연수구도 이제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좀 약세를 보였고요.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0.05%인데 제가 금단신도시도 확인해 보니까 아무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좋은 아파트가 한 8억 정도 하거든요. 전용 84가 역세권에 네. 랜드마크 아파트가 8억이면 실제로 대출 한 4억만 받아도 살 수 있는 아파트인데도 매수 문의가 뚝 떨어졌다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오히려 형님이 두들겨 맞으니까 저기 막내 동생이 이거는 뭐지? 우리도 좀 지켜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살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대광역시도 0.05% 하락했네요. 세종시 보합이고 세종이 0%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치 테마주는
그 소멸한 거로 정치 테마주. 소멸한 거로 보이고요.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직까지 시장은 숨고르기 하면서 이제 상황 좀 지켜보자. 그리고 아마 날씨도 한몫했을 거예요. 아우 이렇게 더운데 지켜보자. 좀 찬바람 좀 불고 보자. 너무 달려가지고요. 사실 6월이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6월이 비정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 정상이라고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희가 지역별로 말씀드리는 데서 좀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규제 이후에 보니까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로 수요가 좀 몰리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거래가 끊겼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이게 양극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아 이걸 양극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이게 통계로도 우리가 이제 상승률만 봤는데 이번 대출 규제 627 대책의 타깃이 12억에서 15억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 조사가 맞다면 야, 이거 진짜 잘 찍었네 대책이 어떻게 이게 핀셋으로 콕 찍었지라고 하는데 이번 627 대책이 우리가 생각하면 6억 이상 뭐 강남 쪽이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초고가 시장은 사실 뭐 6억 대출 뭐 10억 대출 규제를 하든 뭐 크게 대출에 아니 왜 그래요? 왜냐면은 집값이 막 평균이 전용 84 평균이 서초구가 한 25, 6억 한다는데 평균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6억 대출을 전체 완전히 꽉 채워 받는다고 해도 한 20억 자기 돈 있어야 되는데 근데 대출을 강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출을 뭐 20억, 30억씩 받지는 않고요. 이건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강남 3구, 용산구는 이제 소득 시장에서 자산 시장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내가 자산이 있는데 팔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 몇 억을 보태서 상급지로 갈아타든지 대출을 조금 받든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증여나 상속을 더 받아서 갈아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돈이 없어서 대출 많이 받아야 되는 분들은 사실상 30억 50억 아파트를 산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부자라도 대출 30억 받고 그거는 소득이 아주 많은 사람이 세금 뭐 자금 출처 문제 때문에 대출을 받는 거지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완전히 갈리는군요. 갈리죠. 벌어서 모아서 이렇게 가는 시장은 이제 아닌 걸로 정리가 그러니까 됐고 12억 15억이나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9억에서 12억 사이 이런 구간들은 자금력이 아주 많지 않거든요. 아주 많으면 더 고가로 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득이 되고 상환 능력도 되고 대출을 좀 더 받아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전문직이라든지 네. 대기업 다니는 부부들이 12억 15억 또는 9억 이상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시장이 이제 대출 규제의 직접적인 타깃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더라도 증감률이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2주간 대책 발표되고 2주간 아파트 가격대별로 거래량을 조사를 하고 거래 가격을 조사하니까 6억에서 9억 사이는 9억에서 12억 사이는 마이너스 6.31% 많이 거래량이 줄었군요. 많이 줄었고요. 네. 12억에서 15억은 마이너스 4.04%인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대출 영향에 제한이 없는 지역들이죠. 6억 이하는 14.79% 플러스. 많이 늘었다는 오히려 얘기죠. 늘어났고요. 네. 6억에서 9억 사이도 3.68% 플러스니까 크게 타격감은 없을 것 같고 앞서서 제가 이제 초고가 얘기했잖아요. 30억 초과는 마이너스 1.57이니까 뭐 살짝 줄어들었으니까 이번 대책이 타겟이 앞서서 제가 마포 성동이라고 했잖아요. 마포 성동이 이제 주로 9억 이상에서 10억 사이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들이 좀 타깃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동네별로 보니까 요 2주 동안 서초구는 4건, 용산구는 20건, 강남구는 34건, 송파구는 36건밖에 거래가 안 됐다.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거래량은 줄어드는 거는 지극히 사실이죠. 네. 왜냐하면 5월, 6월에 이미 살 사람들 다 샀고요. 팔 사람들 다 팔았고요. 현장에 가보면 일단 살 사람들 마음은 똑같잖아요. 부자든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든 내가 사면 올라가길 바라는 게 누구나의 마음인데 초강력 대책이 나왔고 맛보기라고 하고 후속 대책이 지금 준비 중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이 상황에서 나 지금 아니면 안 돼. 왜? 라는 만약에 부인이나 남편이 지금 아니면 안 돼라고 하면 배우자가 네. 너 왜? 왜 했을 때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네. 기다려봐라고 하면 딱히 반박할 왜 지금 갑자기 해야 돼라고 하는 거고 집주인들 반응도 이제 사게 금매로 이렇게 팔려고 하면 사게 또 네. 왜? 왜 금매로 팔아야 돼? 딱히 지금 그쪽도 내놓을 이유가 없고 아니 내년에 입주 물량 줄어든다는데 네. 왜 후속 대책 보고 저렴하게 팔더라도 팔자 사더라도 사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다 발을 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거래가 굉장히 줄었는데 8월에는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네, 대환 대출도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게 막혔어요. 저금리로 기존에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그냥 갈아타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량을 늘리는 게 아닌데 대환대출을 왜 막았느냐. 이걸 일종의 주택을 담보로 한 그 생활자금 대출로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 1억 원까지밖에 안 된다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안 되죠, 안 되죠. 아, 이 와중에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시장에 적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보증이라는 회사가 시스템 장애를 겪으면서 전세 들어가려고 이삿짐 싸서 이사 갈 집에 갔는데 잔금을 못 치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오늘도 지금 이게 아직도 안 복구가 됩니다. 안 됐더라고요. 네, 이게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고 그러니까요. 하고요. 지금 한 사흘 나흘 정도 됐죠. 이게 서울보증보험을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SGI인데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삼성에서 이제 신제품 휴대폰이 출시됐거든요. 뭐 G폴더가 나왔는데 휴대폰 할부 많이 하잖아요. 네. 할부도 여기서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시스템이 막혀가지고 휴대폰 할부도 지금 안 되고 개통이 있고요. 안 되는 거예요. 대출 받는 게 다 네. 막혔습니다. 보증보험도 우리 전세 보증보험이 불안하니까 보증보험 가입하는데 허그에서 할 수도 있고 SGI에서 할 수도 있는데 안 되고요. 전세 대출 같은 거 받을 때도 보증서를 발급해 줘야 되는데 안 됩니다. 덩달아서 허그가 실적이 좋아지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런 실적은 사실 큰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랜섬웨어 공격은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SK텔레콤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제가 은행권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공격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계속 왜 평소에도 왜 그분들은 공격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공격하는 업체들은 수시로 두들기고 있는데 결국에는 방어막을 두툼하게 네. 돈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약했나 네. 안 했나 싶고 아니 더 그건 해야 될 것 금융권이 같습니다. 그 대우각성해야 될 그런 문제일 텐데 그렇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지금 실수요자들이 나는 이사 들어가기로 하고 지금 계약서 도장 다 찍었고 들어올 집 나갈 집 최소한 6군데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갑자기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황당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황당하죠. 돼요? 그래서 이게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랜섬웨어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실수요자들은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앞서서 말했듯이 이제 대환 대출도 막혔잖아요. 네. 대환 대출 막히면 이제 실수요자들이 우리가 가계부채 잡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나는 3억을 빌려서 저렴한 3억으로 왜냐하면 이게 5년 전에 초저금리로 빌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요즘 5년으로 이렇게 변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가 1, 2% 5년 전에 빌리신 분이 4, 5% 내야 되니까 아우, 상당히 아찔하죠.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든 저렴한 걸 찾고 싶은데 지금 그게 막혀버려가지고 총량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집 하나 사는 거 가지고 왜 규제하냐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대환 대출은 허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걸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용하죠 그거를? 근데 이걸 대환 대출로 이제 인정을 해서 문제고 그냥 집 있는데 대환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또 다른 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니 기존에 있던 대출은 이걸 똑같이 해줘야 처리해서 되는데. 금융권에서 즉시 해당 은행으로 그러니까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갈아타는 분들은 그렇게 B에서 A로 바로 입금을 해주는데 어떻게 따로 그러니까 그걸 좀 융통성 있게 해주면 좋은데 그거를 이게 총량으로 묶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생활 안정자금으로 묶어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이거는 고민을 좀 뭐 해봤으면 덕분에 좋겠습니다. 뭐 네. 가계 대출이 줄어든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평균 증가액 지난달 평균 증가액이 하루에 2,251억이었는데 최근에는 891억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정책의 양면성인 것 같습니다. 대출은 줄어들었는데 또 실수요자들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또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좀 구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거를 좀 갈라서 봐야 돼요. 신규로 승인되는 주택담보대출은 한 덩어리가 있어서 요걸 규제한다고 쳐도 기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이자만 낮추는 다른 데로 갈아타게 하는 건 내수 회복에 당연히 도움이 되는 그렇습니다. 조치입니다. 네네.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고 양송희님이 서울보증보험 이 해킹 사고 때문에 월요일에 입주잔금 대출이 안 나와서 다음 날 다시 처리하셨대요. 진짜 다행이네. 너무 힘들었어요 하셨는데 진짜 웬일이야.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요. 정말. 그러네요. 네. 전세 대출 4분의 1을 이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데 이거 빨리 해결돼야겠습니다. 우리 송이님도 제가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2030 세대가 요즘 부동산에 관심을 굉장히 일찍부터 가지잖아요. 엄청나게 관심입니다. 근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부터 이쪽에 관심을 가졌던 젊은이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한 절반 이상이 2030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까지 아니 가점 점수가 안 나올 텐데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했는데 뭐 특별 공급 혜택을 좀 많이 본 것 같고요. 정부가 아무래도 청년들하고 신혼부부들한테 혜택을 집중하다 보니까 네. 좀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52.9% 당첨자가 2만 47명이었는데요. 1,600명이 2030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사실 제가 20대 때는 집이란 건 감히 상상을 못하고 그냥 그렇죠. 어른들이 사는 거 이렇게 생각. 나중에 어째 되겠지? 맞아요.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20대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르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임장 크루도 좀 과해서 그렇지 음. 그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역설적으로 보자면 저희 세대 때는 그래 나중에 해도 되지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또 나름대로 초조한 마음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주거 편의성 예전에는 학군지라든지 네. 뭐 대형 평형 이런 게 좋았는데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2030의 그 집을 사시는 분들은 네. 어떤 걸 제일 중요한 요소로 보나요? 교통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교통, 학군 됐고 네. 인프라 됐고 아이 뭐 학군은 교통도 인프라입니다만. 뭐 네. 학군은 내가 언제 결혼해서 내가 자녀 출산하고 아. 애 출산하면 학군을 따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인생 스케줄을 짤 때 이게 너무 막연해서 들어가질 않는군요. 예전에는 이제 자녀 출산하면 집을 샀는데 요즘은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자녀 출산하면 2단계로 고민하기 때문에 최근에 저도 후배 기자님들 만나보게 되면 일단 자녀 출산 계획은 뭐 당장은 없기 때문에 네. 교통, 지하철 출퇴근 특히 우리 집값에도 교통이 가장 많은 영향을 그렇죠. 주긴 합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를 1번으로 꼽고 역세권 지역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예전만큼 차를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여기에 합리적입니다. 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 네네. 근데 전세 시장에서 보니까 서울은 상반기 전세 시장이 갱신 비중이 40%가 넘었더라고요. 10집 중에 4집은 살던 집에 다시 한번 사인했다는 건데 새로 전셋집 안 찾고 갱신을 한 번 더 한다. 이거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 집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더 좋은 집을 더 저렴하게 구해야 되는데 네. 그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내가 원하는 집을 찾는 것도 어렵고요. 중개 수수료도 또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집주인들이 야 많이 올려줘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집 사고 말지 내가 서러워서 해서 집을 많이 샀는데 요즘 집주인들이 또 그렇게 과하게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쵸. 전세 대출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갱신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 묵시적 갱신이 있고요. 그냥 쓱 넘어가는 네, 아무것도 안 서로 올리고 잊어버리고 서로 깜빡했다든지 한쪽은 생각했는데 네. 아마 집주인이 깜빡했을 수도 있고 반대가 되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집주인인데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또 뭐 세입자였는데 만기됐는데요. 우리 얼마 올려줘야 돼요? 하가 집주인이 깜빡하고 있었는데. 아, 세입자가 연락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료 계약갱신 청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얼마 이상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두 다 지금 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최근에는 돈을 주고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봐도 2년 후에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5천만 원만 올려주고 2년 후에 1억 올라가게 되면 나는 계약갱신 청구 사용하겠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입자들도 지금 굉장히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따져야 되고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네. 후속 후속 대책이 또 전세 대출 규제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전략이 나올지는 일단 후속 대책을 보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게 몇 년째 이어지는 현상인데 경매 시장이 사실은 이게 주택 시장의 선행 지표로 우리가 보잖아요. 네네. 근데 좀 희한한 통계가 있어서 낙찰 가격은 오르는데 응찰자는 줄어든다. 아니, 보통 여러 사람이 와서 5,500원, 5,600원 이렇게 피켓을 계속 들어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응찰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낙찰가는 왜 오를까요? 이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응찰자가 준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 똑같잖아요. 앞서서 이제 현장에서도 왜? 라고 했잖아요. 경매하려고 하니까 배우자가 너 왜? 왜 지금 너 하려고 하니? 라고 네. 하면 그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 응찰자는 바로 줄어듭니다. 굳이 너 왜 법원 가서 해? 지금 일단 기다려라고 하는데 낙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공부도 하고 그 아파트 분석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나는 금액을 섰는데 그러니까 과거 시세에
내가 분석을 하고 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1위와 2위의 가격 차이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아파트 그 우성 양재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낙찰되신 분이 21억에 낙찰을 했는데 2등이 19억 100만 원이었거든요. 오, 2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게요. 보통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1위가 이걸 오버밸류라고 하는데 1위가 좀 시세를 최근 분위기 반영보다는 나는 5월, 6월 가격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또 좀 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응찰자는 바로 반영이 되고 낙찰 가격은 좀 후행 지표처럼 늦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데 이런 분위기가 한 두세 달 이어지게 되면 낙찰 가격도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것도 아마 추석 기점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추석이 되게 중요한 부동산 네. 시장의 분기점인데 맞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럽대요. 조합원 절반이 이주비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런 곳들이 있다는데 아니 안 준다는 거 아니고 6억 원까지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중단됐을까요? 6억 받아서 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남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강남 쪽에 많이 네. 몰려 있고요. 재개발도 한남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만 뭐 30억씩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6억 대출 받아서 내가 갈 데가 없으니 그럼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갈 데 없는데 그냥 저기 단칸방에 원룸에 갈게라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강남에 살고 있는 분이. 그러면 나는 못 하겠네. 나는 반대하겠네라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사실상 사업 자체가 지금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고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이주비 대출을 막아서 이걸 뭐 투기를 어떻게 부추기는 것도 아닌데 이게 공급 물량을 줄이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앞서서 대환대출도 얘기했듯이 이주비 대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주변 시세에 맞춰서 좀 융통성 있게 좀 하는 전략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 이번에 지금 나오는 내용 보니까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 이제 새롭게 이제 네. 나오셨는데 그 공공을 좀 많이 하겠다. 그래서 임대를 LH 많이 같은 경우도 하겠다. 기존에 이제 네. 땅을 LH가 이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쳐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공사가 토지를 만들면 기존에는 자기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도 있고 민간 건설사들한테 분양을 하는데 앞으로는 분양 물량을 줄이고 자체 시행을 좀 많이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LH 부채가 또 많이 늘어나는 네. 부작용도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양면성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 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야당에서는 부동산 TF까지 꾸려서 이거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거 그 물려받은 거 없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고소득이 된 중산층에게 날벼락 같은 얘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양쪽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의견이 다 다르고요. 전문가들도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양쪽 의견을 좀 귀는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견이라고 무조건 무시해도 안 되고요. 또 야당 또 여당 의견은 무조건 또 반대만 하면 안 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반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억울한 분들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반영은 해주되 또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브레이크는 좀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수요자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실수요자들은요. 저는 항상 원칙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평균 7년, 10년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7년, 10년 보유하고 지금 집이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자금에 맞춰서 내 집 마련하면 뭐 내년에 뭐 집값 떨어지더라도 7년 후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인드고 불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